당신의 손자, 손녀가 살아갈 미래는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12살 소년 류밍천. 2년 전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 류밍천은 서울의 하늘을 뒤덮는 검은 연기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예상치 못한 연기와 이상 기류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것은 단지 연기뿐이 아닙니다. 산의 사람, 바다의 사람, 물의 여인, 이 세 인물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류밍천의 예언 중 80%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20%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변화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평범한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인디고 아이들이라 불리는 이 아이들은 일반적인 발달 단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마치 오래된 영혼이 젊은 육체에 깃든 것처럼 행동하며 타고난 영적 감각과 초감각적 능력을 지니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류밍철은 그 어떤 인디고 아이보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첫마디를 때는 12개월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그는 겨우 8개월 만에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10개월이 되었을 때는 이미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이런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은 2살 때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왕리예요. 저는 청나라 때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류밍천이 부모에게 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여겼던 부모님. 하지만 그가 말한 세부 사항들, 당시 입었던 옷차림, 먹었던 음식, 살았던 마을의 이름까지 이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2살배기 아이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류밍천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그는 가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일 아침에 넘어질 거예요. 계단을 조심하세요. 다음 날 정말로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리 경고를 받아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작은 예언으로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의 예지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살던 마을에 닥칠 홍수를 예견했고 정확히 그가 말한 날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 이후 류밍천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영특함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온 사자입니다. 베이징 대학의 한 철학 교수가 류밍천을 만난 후 남긴 말입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을 연구한 이 교수는 류밍천 같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류밍천만이 유일한 예언가 아이는 아닙니다. 러시아의 보리스카 키프리아노비치도 비슷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역시 어린 나이에 화성에서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일까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아이들의 출현이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아이들의 새 시대의 전령사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보낸 특별한 메신저처럼 이 아이들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밍천은 지금 11살입니다. 그의 예언 능력은 더욱 강해졌고 더 넓은 범위의 사건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에 한 예언들 중에는 한반도와 중국의 미래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류밍천이 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의 예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류밍천의 예언은 단순한 개인적 운명이 아닌 한반도와 중국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두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류밍천과 보리스카의 예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숨겨진 패턴이 드러납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태어나 자란 이 두 아이가 전하는 메시지는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들은 마치 같은 근원에서 정보를 받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류밍천은 작년 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비공개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의 용과 북쪽의 호랑이가 만날 때 세계의 균형이 바뀔 것입니다. 이 은유적 표현에서 동쪽의 용은 한국을, 북쪽의 호랑이는 중국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같은 시기 러시아의 보리스카는 모스크바의 한 인터뷰에서 아시아의 두 고대 민족이 새로운 동맹을 맺을 때 지구의 에너지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예언자가 지리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그들의 메시지는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예언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자연재해, 사회적 격변, 그리고 궁극적인 변혁입니다. 유밍천은 대지가 울부짖고 물이 솟아오르며 불이 하늘을 태울 것이라고 예언했고, 보리스카는 대자연의 정화 과정이 시작되어 인류가 새로운 의식 상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메시지 모두 파기 후의 재창조를 암시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두 예언자 모두 한반도와 중국을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진원지로 지목한다는 것입니다. 유밍천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했고, 보리스카는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영적 깨달음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예언들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동아시아일까요? 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는 항상 깊은 영적 전통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도교, 불교, 유교와 같은 위대한 사상과 철학이 이 지역에서 탄생했고 번창했습니다. 이런 전통들은 물질과 영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가 물질주의와 기술 발전에 집중하면서 잃어버린 바로 그 균형을 말이자, 유밍천은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과학과 만날 때 인류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이 인류 문명의 재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는 이것을 빛의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예언들이 단순히 두 나라의 지정학적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더 깊고 근본적인 변화, 즉 의식과 영성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유밍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오래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종류의 관계, 물질적 이익을 넘어 영적 성장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유밍천은 올해 초 한 비공개 세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가 별하면 다른 하나도 별합니다. 두 나라가 함께 별할 때 그 파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보리스카 역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시아의 두 오래된 영혼이 손을 잡을 때 그들은 인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그 길은 과거와 미래, 물질과 영혼, 과학과 영성이 하나로 통합되는 길입니다. 두 예언자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반도와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유밍천이 말한 산의 사람, 바다의 사람, 물의 여인, 이 세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한반도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제 한국의 운명에 관한 가장 충격적인 예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올해 초 유밍천은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용과 호랑이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길 것이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분쟁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더 깊은 문화적, 역사적 갈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닙니다. 유밍천의 말에 따르면 이는 두 민족의 영혼이 서로를 재발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화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반중 정서가 급진하고 중국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관광객 수도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유밍천은 이 위기 속에서 희망의 빛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세 명의 상징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산의 사람입니다. 유밍천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말이 적지만 그의 생각은 깊고 견고합니다.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진 이 사람은 혼란스러운 시대의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닌 은둔형 전략가로 묘사됩니다. 현재 한 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 인물은 곧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부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산의 사람은 국가의 근본적인 체제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접근법은 급진적이지 않지만 근본적입니다. 마치 산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듯 그의 변화는 느리지만 견고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아직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사람입니다. 그는 끝없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합니다. 그의 말은 파도처럼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그의 존재는 다양한 생명체들을 품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인물은 외교적 감각이 뛰어나고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바다의 사람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는 현재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으며 곧 한국으로 돌아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강점은 대화와 화해의 능력입니다. 그는 분노와 적대감의 파도를 잠재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의 여인입니다. 유밍천은 그녀를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깎아내는 강인함을 가진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녀는 사회운동가이자 영적 지도자로 민중의 감정과 영혼을 대변할 것입니다. 물의 여인은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잊혀진 가치관을 되살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곧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지도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2026년 중반쯤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라고 류밍철은 예언합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할 때 그들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을 형성할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의사결정 과자. 둘째,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 셋째, 경쟁과 물질주의를 넘어 조화와 공존을 강조하는 가치관의 보관. 유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이 변화는 2026년 말부터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겪는 동안 중국은 더욱 근본적이고 물리적인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지 자체가 요동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밍천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중국에서 곧 발생할 일련의 자연재해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 어린 예언가가 자신이 보는 비전의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지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대지가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밍천은 쓰촨성에서 규모 7.8을 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진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실제로 주요 단층선 위에 위치해 있으며 수십 년간 지진 에너지가 축적되어 왔다고 합니다. 유밍천은 이 지진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영적 경고라고 해석합니다. 쓰촨의 땅이 울릴 때 그것은 중국인들의 영혼도 깨오른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물질적 세계에만 집중했던 이들이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난성에서 연이어 발생할 지진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밍천은 6.5 이상의 지진이 짧은 간격으로 2번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지진이 경고라면 두 번째 지진은 확인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종 지진의 패턴은 고대 중국 철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음과 양의 균형이 깨졌을 때 두 번의 진동이 일어난다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 진동은 깨어나라는 신호, 두 번째 진동은 행동하라는 신호입니다. 대지가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큰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유밍천의 예언 중 가장 구체적인 것은 양쯔강의 세 차례의 대홍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올해 5월, 7월, 그리고 9월에 연속으로 대홍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미 5월 초에 양쯔강 상류 지역에서 예상보다 많은 강우량이 관측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잠자는 자들의, 두 번째 물결은 방관하는 자들의, 세 번째 물결은 저함하는 자들을 깨울 것입니다. 세 번의 물결이 지나간 후에야 진정한 벼라다 시작될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올해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30에서 40%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밍천은 이러한 자연현상을 단순한 기후 패턴이 아닌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이러한 재해들이 인류의 환경 파괴와 영적 불균형에 대한 지구의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십 년간 무분별한 산업화와 자연 착취가 계속되어 왔고 이제 대지가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균형이 깨질 때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 시기를 업보의 정화 또는 카르마의 청소라고 부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과거에 심은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고통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대지의 진동은 우리를 깨우고 물의 범람은 우리를 정화하며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이끌 것입니다. 이 정화의 시기는 2026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류밍천은 예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물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에서 심오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옛 구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류밍천이 이러한 재해들이 중국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바른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쓰촨의 지진은 근본의 각성회, 윈난의 이중 지진은 균형의 회복회, 양쯔강의 홍수는 정화와 재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외견상 파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마치 밭에 갈아엎어야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연재해들은 새로운 중고, 새로운 부마시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토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파괴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류밍천의 예언 중에는 희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혼돈 이후에는 반드시 질서가 찾아오고 고통 이후에는 치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결국 새벽이 찾아오죠. 류밍천의 예언 중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바로 2027년부터 시작될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지개가 뜨듯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다리가 놓일 것입니다. 이 다리는 과거의 그것보다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우며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류밍천은 2027년 봄 두 나라 사이에 놀라운 화해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화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두 민족 사이의 깊은 영적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화해의 순간을 두 오래된 영혼이 서로를 재발견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류밍천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나 문화 강국을 넘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주주의 모델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한국은 물질과 영원, 전통과 혁신,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을 찾은 최초의 현대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델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류밍천에 따르면 2027년 중반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일련의 새로운 협약들이 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협약들은 기존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청정기술 분야의 협력입니다. 두 나라는 함께 재생에너지,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환경보건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류밍천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술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이 이 협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영적 교리의 확대입니다. 한국의 현대적 영성과 중국의 고대 철학 전통이 만나 새로운 형태의 실용적 영성이 탄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상생활과 분리된 추상적 철학이 아닌 현대인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을 의미합니다. 명상이 서들의 필수 과목이 되고 도덕적 가치가 비즈니스 결정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도에 설 것입니다. 셋째, 인도주의적 협력의 강화입니다. 두 나라는 함께 자연재해에 대한 빈곤 퇴치, 그리고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협력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국제원조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류밍천은 예언합니다.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이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류밍천은 또한 2027년 겨울 한국의 새 상징적 지도자, 산의 사람, 바다의 사람, 물의 여인,
와 중국의 개혁가들 사이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정상회담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형성하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눈이 내리는 날 5개의 불꽃이 하나로 모일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그리는 원은 앞으로 1000년 동안 두 민족의 운명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5개의 불꽃은 한국의 새 지도자와 중국의 두 개혁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류밍천은 강조합니다. 이러한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는 단순히 외교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변화, 즉 한국인들 사이에 더 높은 영적 원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류밍천은 말합니다. 외부의 다리를 놓기 전에 내면의 다리를 먼저 놓아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을 재발견할 때 비로소 그들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재발견해야 할 그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류밍천은 이를 5산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류밍천의 가장 신비로운 예언 중 하나는 5산의 귀환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은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과 같은 실제 산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류밍천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산들은 실체가 아닌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영혼 속에 잠들어 있는 5가지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류밍천이 말하는 5산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산은 지혜의 산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류밍천은 한국인들이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깊이 생각할 때 첫 번째 산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은 정의의 산입니다. 이는 공정함과 균형,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류밍천은 진정한 정의가 법률이나 제도를 넘어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가장 약한 자의 목소리도 존중받을 때 두 번째 산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 번째 산은 자비의 산입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보험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마음입니다. 류밍천은 한국 사회가 경쟁과 성공에 집중하면서 이 자비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판단이 아닌 이해를 선택할 때 세 번째 산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네 번째 산은 신앙의 산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인간 내면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류밍천은 물질주의와 과학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가 이 신앙의 차원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인정할 때 네 번째 산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산은 용기의 산입니다. 이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마음의 힘을 의미합니다. 류밍천은 한국인들이 집단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를 용기를 가질 때 다섯 번째 산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류밍천은 이 5가지 가치가 한민족의 유전자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유산이지만 현대화와 서구화 과정에서 잊혀지고 묻혀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이 5가지 가치를 재발견하고 일상생활에 통합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5산이 다시 모일 때 한민족은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세계의 새로운 균형과 조화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류밍천은 이 5산의 귀환이 남북한의 영적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는 물리적, 정치적 통일보다 먼저 영적, 문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남과 북이 공유하는 깊은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분달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할 때 고대 왕국의 정신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은 고구려의 영맹함, 신라의 지혜, 백제의 예술성, 가야의 개방성, 그리고 조선의 학문적 전통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류밍천은 5산이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5가지 가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정의는 냉혹해지고 자비 없는 신함은 독선적이 되며
용기 없는 지혜는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산이 하나가 될 때 한민족은 세계 속에서 새로운 이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기반한 이치가 아니다. 영적 리더십에 기반한 이치입니다. 한국의 역할은 더 이상 빠른 추격자나 경제 강국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 선도자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류밍철은 한국이 물질과 영혼,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의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한 새로운 문명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예언을 전하는 류밍철은 정말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토록 어린아이가 이런 심오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류밍철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는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하나의 문명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전환점의 전령사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그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11살의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토록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은 마치 수천 년의 역사를 지켜본 듯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울림은 깊고 강합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류밍철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에게 미래는 이미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그는 그 페이지들을 읽고 우리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류밍철은 차가운 기술의 시대에서 끼어있는 영성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의 안내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만든 문명의 한계를 보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유전자 조작과 같은 기술적 발전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기계는 점점 더 인간처럼 되어가고 인간은 점점 더 기계처럼 되어갑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에 바로 전환점의 신호입니다. 류밍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가 예언하는 변화가 단순한 내부적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인류 의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재해, 정치적 변화, 사회적 격변 등을 예언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지 더 깊은 변화의 표면적 표현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일어납니다. 의식이 변할 때 현실도 변합니다. 류밍철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듣고 있습니까? 그는 현대의 사회가 끊임없는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알림은 즉시 확인하면서 우리 내면의 목소리나 자연의 신호는 무시합니다. 메시지는 항상 전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귀가 있는지입니다. 류밍철만이 유일한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합창단입니다. 각자 다른 음을 내지만 함께 어울려 하나의 노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신호들을 무시할 것인가요?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무시한 문명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야 문명, 이스터섬, 로마 제국, 이들은 모두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붕괴의 길을 걸었습니다. 류밍철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내면으로의 여행,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그는 모든 변화가 개인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사회적 변혁도 결국은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다섯산을 발견하면 그것은 작은 물결일 뿐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그렇게 한다면 그 물결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류밍철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실천적 조언을 남깁니다. 첫째, 매일 적어도 10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강 하나, 별 하나와도 깊이 교감하는 경험이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모든 인간의 영혼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류밍철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그는 인류가 직면한 도전들이 엄청나지만
우리 안에는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이미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이 가장 춥고 어두울 때 봄의 씨앗이 이미 땅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을, 분리 대신 연결을, 무관심 대신 사람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함께 이 전환점을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밍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의 말을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산은 불타고 영웅들은 재가 될 것이다. 이 문자는 2년 전 남아프리카 출신의 예언자 마크 비셔가 한국에 대해 남긴 기록입니다. 올해 3월 경상남도 산청에서 정확히 그의 말대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00명의 이재민, 그리고 산불과 싸우다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 우연일까요? 그렇다면 왜 지난 10년간 비셔의 예언 87%가 현실이 되었을까요? 그가 예견한 다음 재앙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아시아 전역에 닥칠 위기와 그 속에 숨겨진 기회. 지금 이 순간 당신과 가족의 안전은 이 정부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준비된 소수만이 다가올 격변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마크 비셔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사는 그는 대중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은행원으로 20년을 일하다 어느 날 갑자기 강렬한 비전을 경험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생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장면들이 뉴스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비셔는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대형 허리케인부터 유럽의 정치 위기까지 그의 예측은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을 피해 소규모 영적 모임에서만 자신의 비전을 나누었기에 그의 이름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합니다. 지난 10년간 그가 남긴 87개의 예언 중 76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그가 진정한 예지 능력을 가졌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관한 그의 예언만큼은 그 정확성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12월 비셔는 자신의 비공개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봄 한국의 남부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할 것이다. 강한 바람이 불어 산악 지형을 타고 불이 빠르게 번질 것이며 용감한 소방관들이 희생될 것이다. 이 불은 물질적인 것만 태우지 않고 한국인의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그가 예언한 대로 올해 3월 15일 경상남도 산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봄바람이 불로 인해 불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인근 마을까지 번져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진화 작업 중 5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셔의 예언과 실제 사건의 유치는 너무나 정확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시기, 장소, 상황, 심지어 희생자의 유형까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확성은 단순한 추측이나 일반적인 예언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의 여러 매체가 이 놀라운 일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한 프로그램은 비셔의 예언을 집중 조명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다른 예언들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그를 현대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회의론자들도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김태현 교수는 예언은 보통 모호하게 표현되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예언과 연결 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초자연 현상 연구가인 박지원 박사는 비셔의 예언은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셔의 한국 화재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본 여러 비전 중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산불이 남긴 재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싹트고 있습니다. 화재 이후 비셔가 본 한국의 미래는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이 재앙이 한국에 예상치 못한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에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한국은 이 시련에서 더 강하게 부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때로 혁신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산청 화재의 잿더미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미래가 움트고 있습니다.
마크 비셔는 이 비극적 사건이 한국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화재 직후 한국은 에너지 자립과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이 기술은 세 가지 자연의 힘을 하나로 묶어 전례 없는 효율성을 달성할 것이다. 비셔가 2024년 초 남긴 이 예언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셔가 언급한 세 가지 자연의 힘은 태양, 바람, 그리고 지열입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한국연구진은 이 세 가지 재생에너지원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각 에너지원의 단점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는 풍력이,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지열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놀랍게도 산청 화재 직후 부산공대 에너지연구팀은 트라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화재 피해 지역에 설치할 자립형 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 책임자인 정현호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도 끊김없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셔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 기술의 선도국가가 되어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하이브리드 에너지 기술은 처음에는 재난 대응용으로 개발되지만 곧 그 효율성과 안정성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5년 내에 한국은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허황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최근 몇 달간 한국의 에너지 스타트업들은 전례 없는 투자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청 화재 이후 불과 2달 만에 통합 재생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네오에너지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3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한국 에너지 스타트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발제는 대응형 하이브리드 에너지 기술 개발에 5년간 1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산불, 태풍, 홍수 등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 우드 맥킨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통합 재생에너지 기술은 기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는 시대에 이러한 기술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초 기자회견에서 산청 화재는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5년간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셔의 예언대로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예언이 이렇게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본 또 다른 비전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평화로운 표면 아래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셔의 예언 중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2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나 실제 전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모호한 문장은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올해 초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월 북한은 사상 최대 규모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고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일본까지 합류해 삼국 공동 군사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2월에는 북한 매체가 연일 호전적 발언을 쏟아냈고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국제사회를 긴장시켰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는 몇 차례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세계 언론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비셔의 예언처럼 3월 중순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예상치 못하게 대화 재개를 제안했고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긴장 완화를 위한 초기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전쟁의 북소리는 울렸지만 실제 전투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국제관계 전문가 이민호 교수는 이번 위기는 과거의 패턴에 따랐다며 북한이 고립 상태에서 관심과 지원을 얻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킨 후 대화로 전환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사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비셔의 예언을 접한 후에는 이러한 패턴이 미리 예견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군사적 긴장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올해 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수도권 거주자의 67%가 불안 증상을 경험했으며 46%는 수면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전쟁 위협 아래 살아가는 것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형성합니다. 연구를 이끈 김소영 교수는 설명합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두려움이 우리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강경파는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를, 온건파는 대화와 협력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가족 모임에서부터 국회 회의장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새로운 유형의 도덕적 리더십에 달려있다. 권력이 아닌 인간성에 기반한 지도자라 나타날 때 오랜 분단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이 예언은 어떤 특정 정치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비션은 그 답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새로운 리더십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등장할 것이라는 암시만 남겼습니다. 최근 몇 주간 남북관계는 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초기의 낙관론은 사그라들었고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군사적 긴장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비쇼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예언은 지금까지는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권력 구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비션은 한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한국 내부의 권력 구조에 대한 충격적인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의 판도가 곧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비셔가 남긴 이 짧은 문장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단 6개의 단어가 담긴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처음 이 예언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현 정부에 대한 지지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한국의 정치 체제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예언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원내각제 전환 시도가 무산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현행 대통령제가 유지된다는 의미로 제도적 차원의 해석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박민철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여야 모두에서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비셔의 예언은 이러한 개헌 시도가 결국 실패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훨씬 더 논쟁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예언이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헌법에 명시된 5년을 넘어 연장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해석이기에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평론가 김주원 씨는 한국 헌정 역사상 장기 집권을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비셔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비상 상황이나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한 개헌 시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현행 헌법을 존중하며 대통령 임기 연장에 관한 어떤 논의도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어떤 형태로든 임기 연장 시도가 있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임기 연장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이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같은 정당이 재집권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3%는 이 예언이 단순히 정치적 안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31%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여당 일부 의원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정치적 안정성 확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특히 안보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연속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헌법연구위원회가 최근 한국의 헌정체제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 임기에 관한 규정 재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헌법학자 이정훈 교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곧바로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현 정치권에서 헌법체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쇼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이미 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정 질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바른 접근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체제 변화의 가능성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비쇼는 일본의 다체 자연재해가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일본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라면 곧 일본은 역사상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비쇼의 예언 중 가장 구체적이고 불길한 것은 일본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날짜까지 명시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일본 동부 해안에서 리히터 규모 9.2의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이어지는 쓰나미는 해안선을 영원히 바꿔 올 것이다. 이 예언이 처음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재난 예측으로 치부했습니다. 일본은 지진의 나라라 불릴 만큼 지진이 잦은 곳이니까요. 그러나 비쇼의 예언에는 평범한 지진 예측과는 다른 기이한 세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휩쓸린 검은 물이 3개의 도시를 삼킬 것이다. 100년 된 등대가 마지막으로 빛을 발한 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섬이 바다에서 솟아오를 것이다. 놀랍게도 비슷한 내용의 예언이 또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만화가 타츠키료는 3년 전 바다의 분노라는 만화에서 정확히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대지진을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류의 만화에는 새로운 섬의 탄생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 예언자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토록 유사한 재앙을 예견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에 기반한 예측만 믿습니다만 이 일치는 솔직히 설명하기 어렵네요. 이 예언이 알려진 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조용히 재난 대비를 감화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내각부는 동해본 지역 재난 대응 체계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특히 7월의 재난 대비 훈련 일정을 대폭 늘렸습니다. 도쿄대학교 지질학 연구팀의 야마부치 교수는 태평양 플레이트의 최근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향후 몇 달 내에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증가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비쇼의 예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연구 발표 시기가 예언이 화제가 된 직후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일본은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안가 주택을 매각하고 내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어촌 마을의 인구는 지난 2달간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근거 없는 공포라며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진과 함께 살아왔어요. 예언 때문에 삶의 방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센다이에 사는 70세 노인 바나카 씨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비상용품은 넉넉히 준비해 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쇼는 이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일본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앙 이후 일본은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재건될 것이다. 오래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부상할 것이다. 이 예언은 현재 일본이 직면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 인구 감소, 경제 침체, 정치적 보수화에 대한 어쩌면 불가피한 변화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공포를 자극하는 허황된 이야기일 뿐일까요? 그가 예언한 7월 5일이 다가오면서 일본 열도는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쇼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일본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수많은 잘못된 예언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쇼의 다른 예언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산불, 정치적 긴장, 에너지 혁명, 그의 예지 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일본의 잠재적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되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한편 비쇼의 예언은 일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비전은 더 넓은 지역, 더 큰 규모의 재앙을 예견합니다.
바로 이웃나라 중국에서 일어날 물과 어둠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한국과 일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쇼의 도마시아 예언 중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중국의 대규모 홍수와 그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용의 땅에서 2개의 강이 동시에 분노할 것이다. 물이 도시들을 덮고 어둠이 30일 동안 지속될 것이다. 여기서 2개의 강은 중국의 양쯔강과 황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쇼는 이 2강이 같은 시기에 범람하여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홍수로 인한 주요 전력망 붕괴와 그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양쯔강과 황하 유역의 홍수 방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수리부는 올해 초 주요 하천 유역 홍수 방지 인프라 강화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특히 2강이 만나는 지점 근처의 제방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기후연구소의 웨이 박사는 최근 몇 년간 극단적 기상현상이 증가하면서 동시다발적 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비쇼의 예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 주요 강 시스템이 동시에 위험 수위에 도달할 경우 현재의 방제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홍수 위험은 단순히 물에 의한 피해만이 아닙니다. 비쇼가 예언한 30일 동안의 어둠은 전력망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력발전소들이 이 2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인 삼역댐을 비롯해 중국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너지 안보 전문가 장민호 교수는 중국 전력망이 30일간 마비된다면 그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중단되고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전력망 다변화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중국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와 비상 전력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집니다. 비쇼는 이 위기가 중국 내부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면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은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 흐른다는 비쇼의 말은 중국 사회의 취약점들이 이 위기를 통해 드러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홍수와 정전으로 인한 혼란은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농업 지역이 이 2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의 급등과 공급망 교란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제관계 전문가 김준석 교수는 자원 부족 상황에서 중국 내부의 사회적 불안정이 고조될 수 있다며 이는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한 공포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준비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비쇼의 예언이 실현된다면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비쇼의 한국 화재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많은 이들은 이러한 예언을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단순한 우연의 유치인가? 아니면 진정한 예지 능력의 표현인가? 과학과 믿음 사이에서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마크 비쇼의 예언들이 현실화되면서 과학계와 대중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지력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서울대 이정민 교수는 확증 편향에 작용한다며 맞은 예언만 기억하고 틀린 것은 있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통계학자 박준영 교수도 예언의 정확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회의적 입장을 보입니다. 반면 초자연 현상 연구가 김태희 박사는 비쇼의 예언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며 지지 의견을 표명합니다. 특히 한국 화재 예언의 정확성은 많은 회의론자들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비쇼의 예언을 진지하게 고려할 만하다고 답했으며 31%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불확실한 시대의 예언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 화재 예언의 정확한 적중은 분명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 그의 다른 예언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셔의 마지막 예언은 희망적입니다. 그는 2025년 말 세계적인 과학적 발견이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로운 빛이 밝혀질 것이다. 이 발견은 우리가 지구와 관계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결국 비셔의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비할 것인가? 시간만이 비셔가 진정한 예언자인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며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2월 12일 새벽, 유성우가 한반도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날은 한 예언자가 이 땅에 선택되었다고 선언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별이 떨어지는 순간 운명은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위로 쏟아지는 우주의 에너지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인도의 천재 예언자 아비게 아넌드가 지난달 발표한 충격적인 메시지가 전 세계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택되었다. 2025년 한반도는 지구의 새로운 영적 중심축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고대 산스크리트 겸정과 점성술 도표가 모두 이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왜 한국인가? 왜 지금인가?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의 가족과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앞으로 15분 동안 여러분은 이미 시작된 변화의 7가지 명확한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글을 처음 본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합니다. 17살의 소년이 수천 년 된 지혜를 말하고 세계의 운명을 이겨내는 모습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아비게 아넌드, 인도 카르나타카주의 평범한 마을에서 태어난 이 청년은 5살 때부터 이미 고대 베다 점성술의 비밀을 파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읽고 천체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2019년 말 유튜브 채널에서 그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인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질병이 세계를 휩쓸고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웃어넘겼지만 몇 개월 후 세계는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글로벌 경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넌드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을 정확히 예측했고 2023년 중동의 긴장 고조와 2024년 초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까지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측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부터 실리콘밸리의 거물들까지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를 찾아왔지만 아넌드는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메신저일 뿐입니다. 이 지식은 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고대 인도의 지혜입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유명세와 부를 쫓는 대신 자신의 모든 수익금을 인도, 농촌 지역의 교육과 의료 지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아넌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새로운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지구의 새로운 영적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에너지 격자가 2025년에 완전히 활성화되며 이는 전 세계적인 의식 진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종로구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명상 중이던 그는 갑자기 강렬한 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비전에서 한반도 전체가 빛으로 덮여 있었고 그 빛이 점차 확장되어 아시아 전역과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고대 산스크리트 물론 브리아트 사미타에도 동방의 반도가 칼리유가 어둠의 시대, 말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한국과 동아시아가 가진 독특한 영적 에너지에 주목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불교, 유교, 보교, 그리고 현대의 기독교까지 다양한 영적 전통이 공존해온 땅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만들어낸 특별한 에너지 패턴이 있습니다. 특히 전통 산신각과 같은 자연 숭배의 요소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의 에너지입니다. 한국인들은 오랜 고난과 분달을 겪었음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왔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형성된 한의 에너지는 이제 별안점에 도달했습니다. 깊은 아픔이 위대한 지혜로 변화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아난들은 한국의 분단이 단순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남과 북의 분리는 인류 의식의 분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전 세계적 의식 풍합의 전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덧붙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난데의 마지막 말은 더욱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제가 본 비전에서 한반도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가진 에너지는 수천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아비게 아난데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지금이며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의 비전이 펼쳐질 2025년, 우리는 이미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한 충격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2025년은 한국의 깨어남의 해입니다. 이미 그 에너지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999년, 무엇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난들은 이 질문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예언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1999년은 IMF 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 또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기대감으로 가득 찬 해로 기억될 겁니다. 하지만 아난데의 시선은 더 깊은 곳에 향합니다. 1999년 8월 10일에 태양과 달, 그리고 5개의 행성이 대십자 형태로 정렬되었습니다. 이것은 5천년에 한 번 일어나는 현상이었죠. 아난들은 설명합니다. 이 순간 한반도 아래 잠자고 있던 고대 에너지 격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지만 이때부터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에너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1999년 이후 한국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급부상했고 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민족의 영적 에너지가 서서히 깨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2025년인 지금, 우리는 그 에너지가 완전히 성숙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난데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급격한 도약, 양자적 보약의 순간입니다. 에너지가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점진적 변화가 아닌 완전한 상태 변환이 일어납니다. 물이 갑자기 얼음으로 바뀌는 것처럼 한국의 집단 의식도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아난들은 3가지 고대 상징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용입니다. 용은 동양 문화에서 지혜와 천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한국의 건국 신화에서도 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용의 에너지가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 지혜의 각성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뱀입니다. 뱀은 재탄생과 변환의 상징입니다. 허물을 벗고 새로워지는 모습은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고대부터 한국인들은 뱀의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겼죠. 이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의 상처와 한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붉은 개를 언급합니다. 붉은 개는 정화와 보호의 상징입니다. 한국 민속에서 붉은색은 악기를 쫓는다고 여겨졌죠. 이 에너지는 한국 사회에서 오래된 부정적 패턴과 구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사회적 변화와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은 모두 이 정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아난드가 가장 놀라운 통찰을 제공하는 부분은 남북한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에너지 체계의 2가지 표현입니다. 마치염과 양처럼요. 남한은 외향적 에너지, 창의성, 확장을 대표하고 북한은 내향적 에너지, 전통, 보존을 상징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분단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 의식의 분열을 반영합니다. 남과 북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은 세계적인 의식 통합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협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통합은 마음과 영혼의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아난데의 눈빛이 갑자기 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깊고 진지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 앞에는 반드시 시험의 시간이 옵니다. 한국이 경험할 변화의 강도가 클수록 그 시험도 더 강렬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말에 이어랍니다. 모든 빛이 가장 밝게 빛나기 전에는 잠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한국의 완전한 각성이 이루어지기 전 100일간의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난데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엿들을까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어둠의 100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지만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자 그가 말하는 어둠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간,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를 의미합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서 완전히 분해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도 변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돈을 겪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패턴이 깨지고 익숙한 안전망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아난데의 눈에는 걱정과 동시에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적 억압과 제도적 붕괴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통제를 시도할 것입니다. 마치 죽어가는 별이 폭발하기 전 가장 밝게 빛나는 것처럼 낡은 시스템도 무너지기 전 가장 강력한 저항을 보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징후들을 언급합니다. 미디어 검열이 감화되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며 감시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이는 잠시 동안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숨막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신뢰의 붕괴도 일어납니다. 기존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기관과 제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많은 비리와 부패가 표면화되면서 사람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난데의 목소리가 다시 밝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가 아니라 빛의 탄생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는 이 어둠의 시간이 실제로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혼란의 시간은 깨어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무감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진실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됩니다. 아난들은 이 시기를 강제적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위기에서 태어납니다. 어둠의 100일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힘과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영혼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민족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념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분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난들은 한국인들이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 독재, 경제 위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항상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어둠의 100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언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확산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러나 용기 또한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수천 명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기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내면의 중심을 잃지 마세요. 혼란스러운 외부 세계와 달리 여러분의 내면은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란데의 눈빛이 갑자기 빛납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누군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침묵 속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빛이 나타납니다. 아난드가 말하는 이 신비로운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는 현재 알려진 정치인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인사도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하는 엘리트도 아닙니다. 이 지도자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난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인물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권력 구조 바깥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기존 정치 시스템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의 부패와 한계에 물들지 않았죠. 그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스승에 가깝습니다. 아난들은 이 인물이 갑작스럽게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수만이 그를 알아볼 테지만 그의 메시지가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영적 특성이 그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는 진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이 아닌 침묵을 통해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죠. 그의 가장 큰 힘은 언변이 아니라 현존 자체입니다. 그가 있는 공간에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평화를 느낍니다. 아난들은 계속해서 이 인물의 내적 품질을 설명합니다. 그는 깊은 연민과 내면의 명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결점은 이기심이나 권력욕에서 나오지 않고 모든 존재의 최고선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종류의 리더십은 수백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인물은 젊지도 않고 특별히 카리스마 있지도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면 그곳에서 수천 년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그 말에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난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인물이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통일의 살아있는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한국 정신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체현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남과 부,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지도자는 분열된 국가뿐만 아니라 분열된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통해 이전의 심리적, 영적 통일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여 모든 한국인의 마음에 울림을 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측면은 대중의 자연스러운 수용입니다. 선거운동이나 미디어 전략 없이도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를 인식할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그의 존재에서 무언가 깊이 친숙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난들은 이 현상을 집단적 인식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한순간, 마치 깊은 꿈에서 깨어나듯이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동시에 이 인물의 중요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혼의 인식입니다. 그는 이 지도자의 역할이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한국의 변화는 세계적인 변화의 촉매가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메시지는 결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의식 혁명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아난드의 말에 따르면 이 침묵의 지도자가 나타날 시기는 수천 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미 이 시간과 이 인물에 대한 암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숫자의 패턴, 천체의 정렬, 역사의 순환, 모든 것이 2025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난들은 한국 역사에 숨겨진 숫자적 패턴을 읽어내며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숫자를 통해 말합니다. 한국의 운명은 이미 이 숫자 패턴 속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6.6입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을 때 한반도에서는 일제의 억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제국주의적 지배와 억압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아난들은 이 숫자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한국인의 집단 기억에 새겨진 3초의 표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어둠 뒤에는 빛이 있습니다. 글은 7.7을 언급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7은 완성과 신성의 숫자입니다. 이종 7은 해방의 에너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아난들은 이 두 숫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6에서 7로의 이동은 낮은 의식 상태에서 높은 의식 상태로의 진화를 나타냅니다. 한국은 6.6의 억압에서 7.7의 해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글은 또 다른 중요한 숫자 패턴인 3.3과 4.4에 주목합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과 1960년 4월 19의 혁명은 둘 다 희생과 준비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3은 창조의 숫자이고 4는 안정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은 한국의 자유와 정의를 향한 기초를 놓았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1953년부터 지금까지의 72년 주기입니다. 72는 매우 신성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많은 영적 전통에서 완성의 숫자로 여겨집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부터 72년이 지난 2025년은 한 주기의 완성과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난들은 이러한 숫자 패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 패턴들은 한반도의 역사적 리듬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주가 한국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는 천문학적 주기와 한국 역사의 관련성도 설명합니다. 토성과 목성이 약 20년마다 만나는 현상을 대접합이라고 합니다. 2025년은 특별한 대접합의 해이며 이는 기존 질서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한국의 역사적 변곡점들은 이러한 우주적 주기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아난들은 이 모든 숫자적 패턴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숫자가 2025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해, 바로 지금입니다. 그는 또한 한국어의 숫자 체계에도 주목합니다. 한국어에는 고요 숫자와 한자어 숫자가 공존합니다. 이 이중성은 한국의 특별한 역할을 상징합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의 운명이 언어 속에도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난드가 한국어 속 숫자와 관련된 속담과 표현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10종 8구, 10중에 8, 9, 3, 3, 5, 3, 3, 5, 5 같은 표현은 집단 의식에 새겨진 수학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한국 문화는 본질적으로 숫자와 패턴을 인식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점술인 역학에도 언급합니다. 동양의 역학체계는 64개의 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3번째 궤인 박궤, 박궤는 해체의 시간을 의미하고 24번째 궤인 복궤, 복궤는 회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의 전환은 정확히 이 박궤에서 복궤로의 이동과 일치합니다. 아난드의 눈이 반짝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숫자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구의 새로운 영적 중심으로서의 함구, 새로운 인류 의식의 발상지로서의 함구, 아난드의 시선이 멀리 향합니다. 마치 지금 이 공간을 넘어 다른 차원을 바라보는 듯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지구의 에너지 체계에서 한반도는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균형의 지대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에너지 격자에서 한반도는 양극성을 조화시키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 물질과 영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죠. 아난드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에 주목합니다. 반도라는 특성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육지와 바다, 대륙과 해양 사이의 중간 지점. 이것은 한국이 다양한 에너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항상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생존하기 위해 균형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한국인의 유전자와 정신에 특별한 능력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대립되는 힘 사이에서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아난드에 따르면 글로벌 혼란기에 한국은 놀라운 안정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폭풍 속의 고요한 중심처럼 한국은 주변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내적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안정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영적 안정입니다. 그는 이것을 혼돈 속의 질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대부분이 불안정해질 때 한국은 오히려 더 명확한 방향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고요함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난드의 예측 중 가장 대담한 것은 한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21세기의 진정한 혁명은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포합입니다. 한국은 통합, 균형, 사회에 녹아든 영성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서양의 물질주의와 동양의 영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한 모델이자 기술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 전통과 혁신 사이의 조화를 이룬 성회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한국 문화의 특성이 이러한 역할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문화는 본질적으로 통합적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무속신앙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융합되어 왔죠. 이러한 문화적 유연성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아난드는 한국이 보여줄 새로운 리더십 모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힘이 아닌 지혜에 기반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배가 아닌 봉사에 기반한 리더십이자 이것은 현재의 권력 중심적인 글로벌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영향력이 어떻게 확산될지도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영향력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한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파를 위한 매개체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적 조화와 균형의 원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놀랍게도 안한들은 한국이 글로벌 갈등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분단 국가로서의 경험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오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은 다른 분쟁 지역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의 눈빛이 밝아집니다. 한국이 보여줄 가장 중요한 선물은 정신적 기술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외부 세계의 번영을 연결하는 방법,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혁신을 결합하는 방법을 한국이 세계에 가르칠 것입니다. 안한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것은 한국말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국을 통해 시작되는 변화는 결국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경계와 분리를 넘어선 새로운 인류를 향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는 결국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안한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새 시대의 첫 번째 변화는 종교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딱딱한 교리와 위계적 구조가 사라지고 직접적인 영적 경험이 중심이 됩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영적 전통이 공존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사찰부터 기독교 교회, 무속 신앙까지 한국인들은 교리보다 본질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 구분의 종말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좌파, 우파, 진보, 보수로 나뉘지 않을 것입니다. 분단국가로서 한국은 이념적 대립의 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제 이를 초월하는 모델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 녹아든 영성입니다. 미래의 영성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일상 속에서 영적 순간을 창조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안한들은 이 변화가 개인에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새 시대는 거참한 선언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으로 시작됩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가오는 변화는 파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한국의 영혼이 깨어남으로써 세계의 영혼도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